김 기사,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만 오지 그래요? 가족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대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새벽,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회사 재단 비서가 툭 내뱉은 말이었죠.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녀의 입꼬리는 비웃음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제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가족도 아닌데라는 말. 그 말은 제 지난 20해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비서가 지나간 뒤에도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고 병실 안에선 기계음만 메아리 쳤습니다. 사모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이 집안 누구보다 품위 있게 끝까지 고운 분이셨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전화를 하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만이 병실 안에서 홀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김 기사님을 찾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손목을 잡자 어쩐지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손은 제가 처음 운전기사가 되었을 때 고생 많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요. 하며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나 죽으면 어떤 여자가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심박기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와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저 그녀의 손이 제 손에서 식어가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벌가의 체면을 세우려는 듯 장례는 화려했습니다. 꽃다발이 산처럼 쌓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복 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왜 저기 서 있어? 가족인 척하네.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등을 찔렀습니다. 회장님은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말을 읊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큽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자애로운 아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가엔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뒤에서 향을 갈아 끼우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밤이 깊자 조문객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빈소 한가운데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사모님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기사,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사모님도 없는데 자네 일은 끝났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 그 한마디로 2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머릿속에서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여자가 찾아올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향 냄새가 스며든 빈소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재벌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이었습니다. 세단 몇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었고, 사모님이 타시던 검은 벤츠가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오래된 스카프가 보였습니다. 진주색 실크에 사모님의 향수가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천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요. 저는 그 스카프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출근길에 커피를 건네던 사모님, 길이 막힐 때면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라며 웃던 얼굴,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잠든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히터 온도를 높이던 제 손끝까지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믿어요. 꼭 그 사람을 만나줘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긴 사람의 간절한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선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요. 그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비밀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다는 걸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벌가 저택 뒤편 차고로 향했습니다. 늘 차를 닦던 그 자리에는 하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도 제 것이 아니었죠. 마지막 남은 제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치 몸속 한 구석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열쇠와 사모님이 쓰시던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자 익숙한 향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요. 짐을 다 싸서 트렁크를 닫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낯선 구두 소리였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맞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길게 묶은 머리, 차분한 표정, 그러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윤정희 사모님과 관련된 일로 왔어요. 그녀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 왼쪽 상단엔 사모님이 쓰시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자란에 김도윤, 어머니란에 윤정희.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이름이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걸 꼭 김 기사님께 전달하라고요. 저는 봉투를 꼭 쥐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잠시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이 안에 사모님이 남기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겨진 건 봉투와 USB, 그리고 터질 듯한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녹음 파일이 하나 재생됐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이걸 듣고 있다며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지만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 거짓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제 어머니라니. 그녀가 날 아들처럼 아낀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장님 측근인 비서 오태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김 기사, 회장님이 잠깐 보자십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왠지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비서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유리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손안의 USB를 꼭 쥔 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누군가는 거짓을 만들어낸 거겠죠. 그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모님은 왜 평생 이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회장님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모든 게 어둡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비서는 말이 없었고 유리창 밖엔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채운 정적이 숨을 막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는 회장님의 별장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엔 비냄새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비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 말투엔 존중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를 땐 이미 답을 정해놓은 얼굴로 기다리셨죠. 거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위스키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돌처럼 냉담했습니다. 사모님 일 때문에 시끄럽군. 그런데 자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물건이라. 그는 미소도 없이 짧게 물었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 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비서 오태식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주머니를 흘끗 봤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게 있다면 그건 우리 집안의 것이겠지. 그렇지 않나? 회장님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신 겁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잔을 두드렸습니다. 김 기사, 자네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건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사람은 선을 넘어선 안 되네. 알겠나?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게.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일 걸세. 그 순간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차 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 충고 하나 하죠. 이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살고 싶으면.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 안에 USB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이걸 넘기면 사모님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찻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 같았습니다. USB를 다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사진, 문서, 메모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고 그 중 한 장에는 회장님 곁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짧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살아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모님은 아버지 몰래 아이를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나였습니다. 진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회장은 스캔들을 막기 위해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사모님은 그 아이를 비밀리에 살려 운전기사 부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나에게 남긴 싸움이었군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비가 그친 새벽, 저는 찻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도로를 적셔 길 위엔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모님이 평생 숨긴 이유, 그건 회장 때문이야.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식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모님이 생전에 자주 가셨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정 정신의학연구원. 평소에도 이름이 낯설었는데 USB 안의 녹음에서 이 병원 이름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리셉션에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환자 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윤정혜 여사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퇴원하셨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료 기록이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도윤. 제 이름, 그리고 그 출생신고서,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녀가 안쪽으로 사라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님 말씀이라면 잠시 제 방에서 이야기하시죠. 원장실은 생각보다 호화로웠습니다. 서가엔 의학 서적보다 예술 도록이 많았고 책상 위엔 향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록을 찾고 싶으신가요? 네. 그분이 왜 이곳에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여기에 스스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님은 남편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정신불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감금에 가까웠죠. 순간 의자 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모님의 입원 동의서, 사본과 함께 후견인 장기준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횡령 비리를 알게 됐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 이상자로 몰렸죠. 나는 그때 이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하기 직전 그녀가 한 가지 부탁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오면 이 사실을 알려달라. 그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길 바라셨던 거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원장님, 이 기록 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제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져가세요. 병원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의 말, 사모님의 미소,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가족들의 눈빛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와 병원 서류가 부딪혀 딸깍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서연.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널 찾아올 거야.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찾겠습니다. 당신이 숨겨야 했던 진실을.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병원을 뒤로 한 채 걸었습니다. 햇살이 제 어깨에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아주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실을 확인한 지 며칠 후, 저는 이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병원에 다녀간 걸 이미 알아냈어요.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왔군요. 그녀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자료를 전부 정리했어요. 여기에는 회장의 비자금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병원 감금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장기준, 대정재단, 명진제약, 그리고 윤정희.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 넘기라 하셨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강했습니다. 우린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겁니까? 맞아요. 단 한 번만 제대로 터뜨리면 이 집안은 무너집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커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벽을 비췄습니다. 이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찾아왔네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서 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비를 벗으며 입가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 기사, 내가 그만하라 하지 않았나? 검은 가죽 장갑을 낀 그의 손엔 총의 손잡이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서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료는 넘어갔어요. 그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가 총을 꺼내 들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서연 씨, 뒤로 물러서요. 아니요. 이건 사모님의 뜻이에요.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오태식을 노려봤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만들고도 아직 죄책감이 없습니까? 그의 얼굴에 짧은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서연의 어깨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끝내요, 어머니를 위해. 그 말과 함께 눈이 감겼습니다. 오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 그 여잔 자네 탓이야. 그의 말에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이건 당신들 죗값이에요. 짧은 순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총성.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금속의 냄새가 진하게 번졌습니다. 바닥에 오태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파일 압축을 풀고 익명의 제보 사이트로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사건 진실 자료. 전송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그 문장이 떴을 때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냈어요. 사모님이 원하신 대로. 며칠 뒤 TV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장기준 회장 횡령 및 감금 혐의로 긴급 구속. 화면 속 회장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변호사가 무언가를 외쳤지만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 소리를 삼켰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서연 씨가 없는 빈자리가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모님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 이름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으니까요. 뉴스가 세상을 뒤흔든 건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대전그룹 장기준 회장, 비자금과 감금 혐의로 구속. 윤정희 여사, 억울한 정신병원 감금 사실 드러나.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지만 내 귀엔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체포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마치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눈, 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마주했던 그 눈빛, 그것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끝이라는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장의 그림자 속에 숨었던 사람들, 그들 중 몇은 죄를 부정했고 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폭풍은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장태민 전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윤정희 여사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장기준 회장 아들 부친의 죄 고백. 그 한 줄의 문장이 수십 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모님이 감춘 진실, 그분의 억울함, 그리고 내 존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는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협조자, 자격으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의 벽은 회색이었고 그곳의 공기는 차갑게 정리된 냄새가 났습니다. 한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도윤 씨, 윤정희 여사님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의 말이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엔 현실의 무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진실이 나에게도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 속에 사모님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사모님의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동안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이제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고 윤정희 여사.
진실을 남기고 떠나다. 신문의 부고란에 그 문장이 실렸습니다. 저는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서연의 작은 영정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한 두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당신의 이름도 진실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의 용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여전히 회장의 구속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전그룹은 회장 직무를 전면 정지하고 장남이 임시 경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사모님이 남긴 이름은 이제 재벌가의 비극이 아닌 양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화면에 떠오를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비가 내 어깨를 적실 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조금씩 평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모님의 묘비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쉬세요, 어머니. 당신이 원하던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 말과 함께 창밖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도윤 씨.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새로운 뉴스를 쏟아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재벌가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살던 그 집. 이제는 문 앞의 경비도 정원도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이 구속된 뒤 집은 폐허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먼지와 적막이 뒤섞인 공기가 나를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사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도자기와 액자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중 한 액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모님이 한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 나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넌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나는 없겠지만 널 믿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곳에 와서 그 사진을 보리라는 걸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오래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를 비췄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그분이 늘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 표지 문구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책갈피 사이엔 손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도윤 씨, 내 마음속 진실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얘 곁에 있어준 그 시간들이 나를 버티게 했어요. 내가 없어도 부디 당신답게 살아줘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던 그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 손끝에 다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모님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 맨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겠지.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을 지켜낼 거야.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나는 저택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늘 아침마다 산책하던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디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봄비가 흩날리며 벚꽃잎이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모든 걸 숨기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늘 두르고 다니던 스카프가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진주빛 실크 천이 부드럽게 손끝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당신이 감춘 진실을 저는 지켜낼 겁니다. 스카프를 가슴에 품은 채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본 저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운전기사 김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희의 아들로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스카프가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걸.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산 아래 묘역을 감싸는 들풀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백합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묘비 앞에 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윤정희.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예전엔 그 이름이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작은 흙더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산 사람. 나는
천천히 백합을 나누어 두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주위를 둘러보니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새벽마다 저를 깨우던 목소리, 차 안에서 들리던 낮은 웃음, 그 모든 기억이 바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상처는 제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잘했어요, 도윤 씨. 이제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모님이 생전에 후원하던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돕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나갈 때마다 그녀가 제게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태운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운전대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가끔씩 묘역을 찾습니다. 꽃을 갈아두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그럴 때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벚꽃잎이 한두 장씩 떨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사모님의 미소 같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빛은요, 진실이 닿는 곳에 가장 오래 머물러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윤정희 복지재단. 그녀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나는 이곳에 새 삶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묘역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이 들판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모님의 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라 부를 수 있겠네요.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묶여있던 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단어. 바람이 일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묘비 위에 닿으며 그녀의 이름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복수도 원망도 슬픔도 그 빛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이 나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다시 시작될 나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사모님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도윤 씨.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